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오늘은 1차 의료 의사가 알아야 할 위험의 분류 체계와 임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동상이몽. 환자가 생각하는 위험과 의사가 생각하는 위험이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은 그 정의상 위점막의 염증 세포가 침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분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에티올로지에 의한 분류, 클리니컬 시그니피컨스에 의한 분류, 패솔로지에 의한 분류, 엔도스코픽 파인딩에 의한 분류 등이 모두 가능하겠는데요. 해리슨 교과서에서는 에티올로지에 의한 분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는 에티올로지한 분류를 적용하기 어려운 환자가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 아트로피가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논-아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 아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 스페시픽 게스트라이티스로 나눠서 접근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헬리코박터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헬리코박터 가스트라이티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헬리코박터 가스트라이티스를 정점으로 두고 나머지 세 그룹의 가스트라이티스를 바닥에 까는 이러한 네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는 점막, 점막하, 근육,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막층은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세포는 위산을 분비하는 파리에탈 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포와 글랜드의 조성에 따라서 위 점막은 푼딕 글랜드, 옥신틱 글랜드, 바디 글랜드라고 부르는 프락시말 글랜드와 파일로릭 글랜드라고 부르는 디스탈 글랜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 이선영 교수님께서 질문 강의하신 내용을 보고 애독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문성과 위저선의 경계는 어디냐? 거기에서 헬리코박터 음성 위험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그 경계가 어딘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답변을 붙여보았습니다. 헬리코박터 음성 위암의 모양과 위치에 대한 이선영 교수님의 슬라이드 중 위체부와 위전정부를 나누는 경계부, 그 부위에 헬리코박터 음성 미분화 조직형 위암이 많이 생겼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이 부분이 그 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다 보니까 문득 한 증례가 떠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여성이셨고요. 연고지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고 내원하셨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공단 검진 후 인근 대학병원에서 재검을 하였는데요. 프락시말 엔트룸에 시그낫 링셀 의증으로 내원하여 내시경 재검사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EGC로 판단되나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였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였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내시경 사진은 이와 같았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조직검사한 후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두 번째 내시경 사진이었기 때문에 아트로픽한 부분 옆에 발적된 부분은
조직 검사로 인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추천하시겠습니까? 환자분 말씀을 요약해보면 수술을 권유받았다.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젊었을 때는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언급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언급입니다. 젊었을 때 수술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나이를 드셨을 때 수술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외래 의무 기록이 아주 긴데요. 그 중에서 해당 부분을 옮겨보면 위암 내시경 치료의 절대 적응증은 점막에 국한된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벗어나는 조기위암에 대해서는 보통 수술을 권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수술을 권유받았는데요. 그러나 기준을 약간 벗어난 병소에 대해서는 내시경 치료를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이를 확대 적응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절대 적응증을 확실히 지켰는데요. 이제는 환자가 동의 혹은 요청을 하면 잘 상의해서 확대 적응증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100대 100입니다. 시술료가. 확대 적응증이라는 이름으로 내시경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웨브 슬라이드 재판독한 바는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였으며 CT나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국내에서 개발된 파인메딕스 H-타입 나이프를 이용하여 스탠다드 방법으로 엔도스코픽 서뮤코잘 다이섹션을 시행하였습니다. 병리 결과는 이와 같았는데요.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였고 장경은 8mm, 단경은 5mm였으며 라미나 프로프리아까지만 인베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까지 인베이전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리섹션 마진은 11mm, 8mm, 14mm, 8mm, 네, 매우 억셉터블한 레인지였고요. 림포 비너스 뉴럴 인베이전은 없었습니다. 패솔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mm 간격으로 시어리얼 커팅을 해서 관찰하는 방법인데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하였는데요. 인트라 사이토플라즈믹 뮤신으로 인하여 세포가 페일하고 핵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밀려있는, 즉 쌓인 반지처럼 생긴 세포가 게스트릭 글랜드 바로 옆에만 보이고 아래쪽 뮤코잘 레이어부터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상부 뮤코자에 국한된 라미나 프로프리아 캔서이고요. 이런 경우는 재발률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시경적 완치를 거의 확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번에 치료한 캔서, 인덱스 캔서는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균 1년에 1% 정도 그 부위 위에 다른 부위에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재발률은 5%로 설명드렸고요. 수개월 후에 내시경 재검을 하였습니다. 깨끗한 스카였고요. 스토막 어디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였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리코박터 안티바디는 음성은 아니었지만 이키보칼로 나왔고요. 이키보칼은 클리니칼리는 음성이거든요. 그리고 펩시노젠 1-2 레이쇼는 9.5. 비록 펩시노젠이 1이 70보다 다소 낮았지만 펩시노젠 1-2 레이쇼가 3 이하이고 펩시노젠 1도 70 이하여야 한다는 시롤로직 아트로피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록 헬리코박터 시롤로지가 이키보칼로 나왔지만 헬리코박터 음성 위암으로 판단하였고요. 이와 같이 작은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는 비록 절대 적응증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ESD를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국책과제로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담당 교수가 김태준 교수님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실수를 하지 않고 국책과제 연구를 위하여 김태준 교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젊었을 때는 절제하는 것을 권한다. 젊기 때문에 오래 사셔야 되고요. 따라서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수술을 권하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고요. 반대 아이디어는 평생을 사셔야 하기 때문에 스토막을 보호하고 스토막을 가진 상태에서 하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로 사셔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젊었을 때는 더욱 내시경 절제술을 시도해 보아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학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철학적인 이슈에 가깝고 저는 젊었을 때에는 절제하는 것을 권한다 라는 언급은 바람직하진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on-atrophic gastritis, atrophic gastritis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닉 non-atrophic gastritis는요, 그냥 헬리코박터 가스트라이티스의 옛 이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많고요. 그러나 이 자체 때문에 위암이 된다라는 직접적인 링크를 갖다 대기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시롤로지 결과를 보시면 헬리코박터 양성인 사람이 음성인 사람에 비해서 위암 발생률이 약 6배 높아진다고는 하나 대부분 아트로픽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환자에서 의미 있게 높아지기 때문에 크로닉 논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과거에는 CSG 크로닉 슈퍼피셜 가스트라이티스로 불렀던 이러한 카테고리까지 위암의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에이시엠프토마틱하고 역학 연구에서는 increased gastric cancer 리스크를 말할 정도는 아니다. 내시경 소견은 non-specific gastritis이고 조직 검사에서는 글랜드 사이사이에 염증 세포가 많이 침윤되어 있습니다. 간혹 헬리코박터가 있기도 하고요. 그 헬리코박터는 위, 상피, 내에 사는 게 아니고 상피 위쪽에 뮤커스 레이어 0.5mm 정도의 뮤커스 레이어, 즉 pH가 애시딕하지는 않고요. 한 5 내지 6 정도로 되어 있는 비교적 세균도 살기 좋은 바로 그것에 헬리코박터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간혹 어떤 선생님들은 헬리코박터는 위산을 좋아하는 세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위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맷집이 좋아서 위산을 견디는 세균인 것이지 위산을 좋아하는 세균은 아니고요. 비교적 중성인 자리를 찾아서 서식하면서 중성인 상황에서 리플리케이션을 잘하는 강산성을 견딜 수는 있으나 중성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세균이 되겠습니다. 아트로피가 오면은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이 오래되면 주로 아트로피가 되는데요.
오래되면 인테스티널 메타플라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내시경 소견은 페일, 화이티쉬, 그 다음에 약간 반짝반짝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정상인 부분과 비정상인 부분의 경계를 F라인, 프론티어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트로픽 보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조직 검사에서는 보이는 바와 같이 포베올라 에피실리움에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자가 많고 포베올라 에피실리움 아래 머스큘러스 뮤코자 위에 프로포글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포베올라 에피실리움, 즉 피트 에피실리움은 있고 그것은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자를 많이 보이고 있지만 막상 포베올라 에피실리움 아래에 머스큘러스 뮤코자 위쪽에 프로포글랜드가 없어지는 것, 이게 아트로피의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증은 통상형 closed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좀 심해지면 아트로픽 보더 F라인이 카디아 쪽으로 옮겨가면서 오픈 타입으로, 카디아 주변까지 아트로피가 있으면 오픈 타입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C1, C2, C3, O1, O2, O3로 중증도가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A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는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고 안티파레탈 셀 안티바디가 포지티브이고 타이로이다이티스를 동반하는 수가 많고 아네미아가 동반되는 수가 많다라는 건데요.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아직은 강의에 언급할 정도는 아니나 순천에 계시는 안용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0.9% 정도가 오토이뮨 가스트라이티스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축성 위염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보통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내시경 검사는 암, 궤양, 선종 등 의미가 명확한 질환을 보기 위한 거고요. 그런 게 없으면 다 non-specific gastritis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써두었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매우 흔합니다. 위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어도 위암이 잘 생기고 없어도 위암이 잘 생기는 것이 우리 국민의 유전적 특징이고요. 이미 전 국민 위암 검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의사들의 보편적인 입장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즉, 특별히 추가할 게 없다. 정기검진만 그냥 하셔라. 라는 내용이라고 설명드립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위험이 아니고 궤양, 암, 선종 등 보다 의미가 명확한 질환일 것인데요. 위험에 대한 내시경적 평가는 일관성이 낮아서 치료 방침 결정의 근거로 삼기도 어렵습니다. 약은 필요 없고 상식에 준한 건강한 식생활과 영 걱정되시면 1년 후에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할 필요는 없고 연고지 개인 의원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과거에 하던 설명인데요. 최근에는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떤가 셀렉티브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간혹 헬리코박터 감염자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호기검사, 비급여 검사입니다. 2022년 현재는 41,000원이거든요. 호기검사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호기검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생성 위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생성 위염은 아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가 진행해서 화이트 메타플라스틱 나듈들이 스캐터드 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위축성 위염하고
똑같이 설명합니다. 섞여 있는 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 앞에 화생성 위험, 장상피 화생 부분 빼놓고는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호기 검사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 남성이었고요. 위각 조직 검사에서 ATPR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보통은 염증약을 드리고요. 단기 추적 검사, 즉 3, 4주 후에 내시경 재검해보는 것을 하는데요. 재검하기 전에 외부 슬라이드를 보았더니 특별히 아데노마토스한 부분은 없었고요. 오히려 라미나 프로프리아 상단의 우측의 내시 방향 보시면 림포이드 폴리클이 뚜렷하였습니다. 보통 헬리코박터가 있을 때 보이는 소견이거든요. 조직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가 의심되었는데요. 아데노마 부분은 없었습니다. 림포이드 폴리클입니다. 단기 퇴학 후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해봤는데 도무지 병소가 보이지 않았고요. 과거 조직검사 결과를 참조해서 다시 해봤어도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종이나 암 소견은 없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비록 이번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헬리코박터 균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니, 왜냐하면 제가 조직검사를 봤거든요. 림포이드 폴리클이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검사로 확인하여 균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리고요. CBC 케미스트리 UBT만 내도 되는데요. 보다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시롤로지랑 같이 내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비급여입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UBT 포지티브, 시롤로지 포지티브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페시픽 게스트라이티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TB와 시필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다양한 바이러스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CMV입니다.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한 고위험 환자에서도 발생되고요. 이상하게도 검사에서는 특별히 면역학적 이상이 없는 환자에서도 CMV가 발견되곤 합니다. 수년 전까지 제가 5케이스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펑거스는요, 캔디다, 히스토플라즈모시스 등등이 가능합니다. 뮤콜 마이코시스 증리였고요.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위궤양이었습니다. SMT-like elevated region with central depression, white thick exudate 소견이었고요. 헬리코박터 치료하지 않고 궤양 치료만 해도, 캔디다 치료하지 않고 궤양 치료만 해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생충도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예는 아니사키스입니다. 참고개, 참조기, 안하고 명태 등을 먹고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도 생선회 등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매우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오는 환자 중에 간혹 이와 같이 위에 가느다란 선충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깜짝 놀랄 만큼 좋아집니다. 다른 종류의 기생충, 좀 더 크고 무서운 회충 같은 기생충도 위나 십이지장에서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메니트리얼 디지즈는 매우 어려운 병인데요. 일견 보만 타입 4 게스트릭 캔서와 유사하여 수술로 연결되는 수도 있으나 임상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험의 내시경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 분류는 시드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있는데요. 매우 복잡하고요. 병리 쪽은 비교적 잘 되어 있는데 내시경 쪽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사용하던
쉰들러 클래시피케이션. 구간이 명관이다. 과거부터 제가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쉰들러 클래시피케이션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위험의 내시경 분류법은 쉰들러법, 시드니법, 그리고 1번 위험 분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고유의 분류법이 필요한데 아직 이 분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결국 제 스타일로 스스로 만들어 쓰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저는 이준행 위험 내시경 분류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가 이준행 내시경 분류라고 불러서 좀 이상하다. 왜 너 이름을 갖다 대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 선생님들을 보시면 저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쉰들러법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시드니법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 많지 않고 위험 분류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요걸 적당히 믹스업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리테마 하이퍼레미아가 현저하면 크로닉 슈퍼피셜 게스트라이티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로우전이 현저하면 이로지브 가스트라이티스, 아트로피가 현저하면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메타플라지아가 현저하면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하이퍼트로피가 현저하면 하이퍼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즉 뻐꾸기가 뻐꾹 우는 것처럼 어떤 소견이 명확하면 그 소견을 이름으로 갖다 붙인다라는 이런 단순한 원칙이 현실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우리 전공의 펠로우 선생님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깨끗한 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시경 하시면 몇 퍼센트 환자에게 정상이라는 결론을 내십니까? 글쎄요, 저는 한 30%? 30% 분에게는 정상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제시한 다양한 내시경 소견은 이와 같고요. 표재성 위험, 미란성 위험, 위축성 위험의 경계, 포칼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화생성 위험,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여러분들 이러한 소견을 자주 보시고 그 소견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림포 폴리큘라 게스트라이티스, 일본에서는 결절성 위염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비우성 위염은 보만 타입 4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인필터러티브 디지즈의 대표인 아밀로이도시스, 술, 담배, 스트레스 이후에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아큐트 게스트릭 뮤코자 리전 등등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냥 내시경에서 이렇게 헤마틴이 몇 개 보이면은 헤마틴이 좀 보인다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CSG라고 쓰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증이 있는 환자의 내시경에서 그림처럼 마일이 보일 때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간혹 마일 리플럭스 게스트라이티스라는 진단명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이는 임상적 의의가 거의 없습니다. 업스트로이 있으면 모를까? 저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싱글 이로전 중요하고요. 궤양인지 미란인지 애매하면 미란이다. 최근에는 종양 환자들 중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환자 중에 헤모라직 가스트라이티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닌데요. 그래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은요. 프락시말 스토막의 스파티 레드니스, 디퓨스 레드니스가 특징이고요. 주름 비대, 점막 부종, 탁한 위액 등이 보일 수 있습니다. 림포 폴리큘라 게스트라이티스도 가능하고 잔토마도 가능하고 이 모든 비교적 초기 소견이 지나고 나면 터미널은 항상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아데노마, 캔서 이렇게 모두 다 헬리코박터의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티 레드니스. 이것만큼 현저하지 않는 경우를 diffuse redness, area gastric 아카가 조금 선명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뚜렷하지 않는 경우이죠. 이디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spotty redness, spotty redness, spotty redness or diffuse edema. 이러한 소견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하면 현저하게 좋아진다는 거죠. 위벽이 두꺼워져서 검사를 하셨던 분인데 내시경 소견은 헬리코박터 위염. 위가 빨갛다고 듣고 오신 분인데 내시경 소견은 스파티 레드니스. 수년 전부터 위벽 비우와 엑스데이트가 있었던 사람도 그 근본 원인이 헬리코박터였고요. 요거는 그레뉴라 서피스를 보이는 나듈라 게스트라이티스. 그레뉴라 서피스를 보이면 그레뉴라 게스트라이티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나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인데요. 여하튼 나듈라 게스트라이티스. 조직학적으로는 동글동글한 그런 림포이드 폴리클이 잘 라미나 프로프리아 머스큘러스 무코사 바로 위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잔토마. 헬리코박터 위가 없으면은요, regular arrangement of collecting venule들이 잘 보입니다. 이러한 깨끗한 사람들은 헬리코박터 음성인 것이죠. 그러면 양성인 사람이 음성 제균 치료를 하면 음성 위처럼 깨끗해지느냐? 예, 일정 부분은 깨끗해집니다. 깨끗하게 호전된 애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아트로피나 메타플라지아가 심해지기 전에 제균 치료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아트로피나 메타플라지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제균 치료하면 약간은 호전되지만 완전히 정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위험의 내시경 소견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이선영 교수님께서 책자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여러분들 책 구입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 구입하지 마시고요. 여러 권 구입해서 친구들과 두루두루 나눠서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요즘은 책들을 너무 안 사가지고요. 책 쓸 맛이 안 나는데 여하튼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주 많습니다. 헬리코박터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모두 대략 80%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싱글 이로우전입니다. 이로우전은 위 점막의 결손이고 인플로머토리 셀이 네크로틱 뮤코자 인플로메이션이 모이는 건데 그 깊이가 뮤코자에 국한되어 있고 머스큘라리스 뮤코자를 뚫고 그 하단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로우전이 여러 개 있으면 이로시브 게스트라이티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위에는 다른 이로전은 없는데 한 군데만 있다. 이 싱글 이로전이 나오면은요, 여러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염증이었기 때문에 좋아진 분인데요. 이분의 경우는 전 정부 소만에 싱글 이로전이 있었고 위체부는 스파티 레드니스 헬리코박터 위험이었는데요. 싱글 이로전 조직검사에서 아데노카시노마가 나와서 ESD를 하였고 점막층에 국한된 10mm 위암이 나왔던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주의해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검사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특수한 조직형이 있는 캔서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교훈적이기도 하고 마음 아픈 증례이기도 한데요. 70세 여성이 3년 반 전에 내시경에서 이런 소견이 보였고요. 연고지 개인병원에서 내시경을 하셨던 선생님께서는 조직검사상 미란, 염증으로 나왔으나 6개월 후쯤에는 추적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즉, 1호전인데요. 멀티플 하지 않고 싱글 하고요. 그 위치가 흔히 1호전이 많은 위치 하부나 전정부가 아니고
위체 상부 소만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재검을 해 보았고요.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6개월 후의 재검은 이런 모습이었고요. 2년 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당시까지는 큰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1년 전에도 큰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후향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이 당시도 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여 1년 후에 다시 내시경하였고 이때는 비교적 뚜렷하게 큰 AGC가 발견되었고 조직검사에서 뮤신 프로덕션이 많은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는요. 점막하 종양을 미믹하기 때문에 싱글 이로전으로 나타나더라도 조직학적 진단이 어려워서 늦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랴부랴 수술을 하였고요. 보만 타입 3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3.3cm T4A 벌써 림프절 전이가 2개 있었고 림페틱 인베이전, 비너스 인베이전, 페리뉴랄 인베이전이 있었습니다. AGC였습니다. 튜머가 있고 튜머는 파인 부분은 비교적 작으나 넓은 부분에 인필트레이션이 있고요. 세로사 지방층 사이까지 튜머가 있었던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싱글 이로우전 조심해야 되겠다. 매우 조심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진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수진자가 갑자기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동안은 저도 시롤로지를 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UBT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수가가 조금 다르지만 저희 병원 수가는 41,000원인데요. 그래서 그 보험위원회 헬리코박터 학회 보험위원회 자료를 보시면은 아직은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보건복지부 급여 고시를 보면은 그 외에는 비급여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응증이 되는 것은 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한다는 건데 그 외에는 비급여함 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외에는 급여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 외에는 비급여로 해도 좋다는 것을 허락한다는 말일까요? 후자입니다.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이외에는 비급여함이라는 말조차 아예 없다고 하고요. 그 외에는 비급여함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비급여를 처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병원 처방화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회색으로 돼 있고요. 된 것은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비급여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분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 적절한 운동 행복하게 사는 건데요. 건강검진 할 때 어느 날은 헤모라직 게스트라이티스, 어느 날은 이로시브 게스트라이티스, 어느 날은 슈퍼피셜 게스트라이티스, 어느 날은 슈퍼피셜 앤드 이로시브 게스트라이티스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검진마다 결과가 바뀐다는 것은 결국 특별한 게 없다는 뜻인데요. 그 환자 몇 년 만에 10여 년 만에 저희가 다시 와서 내시경을 해보았는데 슈퍼피셜 게스트라이티스, 이로시브 게스트라이티스를 전전했던 그 환자가 16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헬리코박터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소 두서없는 강의가 된 것 같고요. 위험 강의는 항상 그렇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위암의 내시경 진단의 핵심은 위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암의 위험인자인 헬리코박터를 확인하여 제거하는 것, 위암의 정구병소는 선종을 찾아서 치료받도록 권하는 것, 싱글 이로우전과 위암을 구분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스페시픽 게스트라이티스는
개별 질환의 특성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